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실제로 벌어진 믿기 어려울 만큼 기묘한 두 가지 범죄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뒤틀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듣고 나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내연남을 집으로 들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홍콩에 있던 법적 남편이 이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아내의 내연남 중 한 명이 가사 도우미라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무려 11년 동안 3명의 남자가 한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 집에서 자란 4명의 아이들은 어른들조차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됐죠. 하지만 어느 날 그 기묘한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8살 아이 한 명이 그 남자들 중 한 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홍콩의 혼인법까지 바꾸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아파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89년 6월 10일 새벽 1시 30분 홍콩 경찰에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양밍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매우 불안한 목소리로 하루 종일 조카 딸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점점 걱정이 커진 그는 직접 아파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강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 안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두려웠고 결국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사이 지역 파클로 스트리트 26번지 5층 506호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그곳은 한 부동산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 아파트였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철제 방범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안쪽 나무 문은 열쇠가 꽂힌 채로 굳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그 안에서 믿기 힘든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내부는 놀랄 만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한 남성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그의 뒤통수에는 둔기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흔적이 3군데나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은 부엌에서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합니다. 한 여성의 시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강한 압박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는데 입안의 혀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잘려 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경찰은 계속해서 침실과 욕실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시신 2구를 더 발견합니다. 한 구는 아주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이었는데 관자놀이에는 5군데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신은 교복을 입고 있던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두개골은 둔기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 욕실 벽에서 경찰은 검은 마커로 크게 적혀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윙 타이슨에서 양씨 집안의 마약 밀매상이 내 가족을 몰살했다. 그 문구의 끝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팡.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실 소파 위에서 발견된 남성은 56세 지하 위안팡이었어요. 그는 과거 한 부동산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뇌졸중을 겪은 이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발견된 여성은 그의 아내 42세 양힉시온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침실과 욕실에서 발견된 2구의 시신은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7세 아들 시웨이
웨이윈과 15세 딸 지야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을 아주 꼼꼼하게 수색했어요. 하지만 마약 사용과 관련된 도구나 거래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초기 법의와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체내에서는 어떤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이후 경찰은 이웃들과 친척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가족이 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며 마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결국 수사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욕실벽에 적혀있던 그 문구는 범인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남겨놓은 흔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힉시안과 시 웨이윈의 추정 사망 시각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였어요. 반면 지하 위안판과 지 야양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족은 단순히 4 식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6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확인된 인물은 막내 아들 8살 지 웨이위안과 여성 집주인 힉시안의 지인으로 알려진 54세 남성 강 하이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두 사람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특히 8살 소년의 안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고 그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한편 하이탕에 대해서는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중요한 증언을 내놓습니다. 6월 9일 오전 10시쯤 하이탕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506호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또 건물 관리인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막내 아들 웨이 위안이 복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소년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웃들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506호 아파트에서 누군가 크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사건을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등장해요. 범죄 현장 근처에 있던 작은 식료품점 주인이 중요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 체격이 큰 한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 몇 가지 물건을 구매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를 나가기 전 검은 여행 가방 하나를 맡기면서 오후에 다시 찾아와 가겠다고 말했어요. 가게 주인은 그 가방이 상당히 무거웠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 금속 물체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같은 남성이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어린 소년 한 명과 함께였고 손에는 빨간 손잡이가 달린 쇠 망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맡겨두었던 검은 여행 가방을 찾아 망치를 그 안에 넣은 뒤 소년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특히 그 망치가 겉보기에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망치 머리 부분에는 이미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증언을 들은 경찰은 용의자와 아이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신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게 주인이 묘사한 남성과 아이는 실종된 하이탄과 웨이 위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무려 12시간 동안 범죄 현장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욕실 벽에 적혀있던 문구를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서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법, 과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적 감정 역시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에 적힌 글씨가 하이탕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가 과거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직접 작성했던 오래된 주문 전표들을 확보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려 72시간 동안 필적을 분석했고 총 12개의 필적 특징 비교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하이탕의 필적에는 2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뜻하는 글자 우의 마지막 획 끝에 작은 갈고리 모양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집을 뜻하는 글자 가의 윗부분이 삼각형처럼 쓰여 있다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범죄 현장 벽에 적힌 글씨에서도 이 두 가지 특징이 똑같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벽에 쓰인 글씨와 주문 전표에서 삼수변이 쓰인 방식 역시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필적 특징이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론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하이탕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특정했고 즉시 대대적인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하이탕은 원래 마카오 출신이었기 때문에 홍콩 경찰은 곧바로 경찰관 3명을 마카오로 파견했어요. 그리고 사건 관련 자료를 마카오 경찰에 넘기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죠. 동시에 홍콩 경찰은 사이완 일대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하이탕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추가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사건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던 6월 22일 마카오 경찰이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아리아프라 지역 근처에서 웨이 위안과 닮은 어린 남자아이를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경찰은 이미 하이탕의 부모 집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경찰은 곧바로 하이탕의 부모 집을 수색합니다. 그곳에서 하이탕의 모습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웨이 위안이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은 확인됐어요. 하이탕의 부모는 경찰에게 6월 10일 하이탕이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 맡긴 뒤 급히 떠났다고 말했어요. 이후 그는 가끔 전화를 하긴 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웨이 위안은 이후 경찰에 의해 홍콩으로 이송됐고 사회복지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8일 경찰은 하이탕의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5만 홍콩 달러, 하나 약 900만 원의 공개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비록 하이탕은 곧바로 체포되진 않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 뒤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이탕은 1936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7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가족은 마카오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1953년 17살이 된 하이탕은 전 재산을 들고 홍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돈은 고작 2달러 60센트에 불과했죠.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홍콩에 왔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약 10년 동안 그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를 담당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 요리사가 되었어요. 비록 젊은 시절에 품었던 큰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홍콩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1970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34세였던 강 하이탕은 단골 손님이던 장 부인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1977년 장 부인이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어요. 하이탕은 자신의 저축까지 털어 치료비를 도와주었고 병원에도 자주 찾아가며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은 장 부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장 부인은 자신의 30세 딸 양 힉시안을 하이탕에게 소개해 주었고 3살이던 외손자 샤 요용에게도 하이탕을 대부처럼 따르도록 했어요. 당시 힉시안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이탕에게는 자신이 오래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당시 38세였던 하이탕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힉시안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게다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깊은 연민까지 느끼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탕은 힉시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던 끝에 1978년 4월 15일 마카오의 세이스트 혼인신고서에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양 힉시아는 이미 결혼한 상태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카오에서 하이탕과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마카오의 혼인신고 제도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콩 주민들은 혼인신고를 할 때 미혼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미혼이라고 선서만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힉시아는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주소를 마카오편 슌통로드 12번지라고 허위로 기재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 정보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힉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하이탕 역시 곧바로 홍콩으로 돌아갔어요. 이른바 장모라고 불리던 장 부인의 도움으로 그는 금방 힉시안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한 남성이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하이탕은 그 남자가 바로 힉시안의 남편 위안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힉시안은 하이탕을 따로 불러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법적으로는 그와 아직 부부이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지 홍콩의 집세가 너무 비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힉시안은 또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하다고 부탁했어요. 하이탕은 그녀의 말만 믿고 그대로 돌아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는 힉시안에게서 어떤 해결책도 들을 수 없었죠. 결국 하이탕은 직접 위안팡을 찾아가 힉시안과의 관계를 정리해 자신과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위안팡의 대답은 단호했죠. 이혼은 절대 없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제안은 정말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위안팡은 하이탕에게 아예 가족과 함께 들어와 살라고 제안한 겁니다. 하이탕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는 힉시안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위안팡과 힉시안이 만들어낸 기묘한 합의에 따라 하이탕은 가사 도우미라는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연인과 그녀의 법적 남편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믿기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 힉시안은 다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이탕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이탕은 잠시 그 집을 떠나 따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집에 찾아와 가사 도우미 일을 했고 아이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밤이 되면 집을 떠났죠. 단 한 번도 그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외위안이었습니다. 1981년이 되자 위안팡은 뇌졸중으로 인해 부분마비 상태가 되었고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하이탕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위안팡을 찾아갔고 그 시점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어요. 외위안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이탕은 아버지로서 나설 수는 없었지만 매달 약 90만 원을 힉시안에게 몰래 건네며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그의 월 수입 절반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이 강씨성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위안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하이탕이 늘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학교 등록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아이의 이름이 외위안으로 적혀 있었고 자신의 성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이탕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게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틀린 가족은 1987년까지는 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네 번째 남자인 양밍이 등장하면서 그 위태롭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힉시아는 사람들 앞에서 늘 양밍을 자신의 삼촌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집 거실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붙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고 해요. 이 하이탕은 소위 장모였던 장 부인을 통해서 양밍이 힉시안의 친삼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 부인 역시 딸과 양밍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딸을 설득해 그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일은 하이탕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대신 힉시안과 양밍이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간통이라는 두 글자를 적는 것으로 감정을 표출했죠. 하이탕과 양밍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하이탕은 아들 웨이 위안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시점에 힉시안이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1989년 3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힉시아는 갑자기 문서 하나를 꺼내더니 하이탕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문서에는 그가 웨이 위안과의 부자 관계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위안판과 양밍도 함께 있었어요. 이 상황은 하이탕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힉시아는 하이탕에게 관계를 완전히 끝내자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이탕은 완전히 짓밟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나중에 바로 이 시점부터 하이탕의 마음속에 폭력적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20일 마카오 경찰은 마침내 탕 웨스트 지역의 한 어부 판자촌에서 하이탕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을 마주했을 때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놀랄 만큼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콩으로 송환된 이후 하이탕은 경찰서에서 48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를 받았고 결국 사건에 대해 자백하게 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6월 9일 아침 그는 웨이 위안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힉시안이 격앙된 상태로 그에게 심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들고 있던 돼지고기를 그의 얼굴 쪽으로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별 문제로 감정이 쌓여있던 하이탕은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그는 근처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었고 힉시안을 향해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몇 차례의 충격 이후 힉시아는 바닥에 쓰러졌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 웨이위는 방에서 나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하이탕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 웨이위는 방에서 나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하이탕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발견했고 하이탕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격분한 시 웨이위는 어머니를 위해 맞서려 했고 곧바로 침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이탕은 손에 닿는 대로 방안을 더듬다가 구석에 있던 쇠 망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시 웨이위안에게 강한 충격을 가했고 결국 시 웨이위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에게 연달아 치명적인 일을 저지른 뒤에도 하이탕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사용했던 도구와 자신의 옷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어요. 오전 10시쯤 하이탕은 웨이 위안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할아버지가 아프다며 아이를 일찍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아이를 데리러 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보내주었어요. 그 하이탕은 아이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이탕의 진술이 다소 뒤섞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하이탕은 앞서 언급된 그 식료품점에 들러 웨이 위안의 가방과 함께 여행 가방 하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 하이탕은 웨이 위안을 데리고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웨이 위안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하이탕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계속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후 위안판과 지 야옹이 집으로 들어오자 하이탕은 다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지 야옹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팡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이탕이 다소 이상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위안팡이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위안팡을 해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위안팡이 스스로 망치를 들어 자기 생을 끝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하이탕은 이 사건의 책임을 네 번째 남자인 양밍에게 떠넘기기 위해 벽에 그 문구를 적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위안팡의 치명적인 상처는 이마가 아니라 뒤통수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하이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법의학 보고서는 범인이 4명의 피해자에게 강한 행위가 매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생명을 빼앗을 목적이 분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90년 2월 12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하이탕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2명의 정신과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고 자신이 망상과 병적인 질투에 시달려서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이탕이 사건 이후에도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도 마카오로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범행 전에 이미 흉기를 준비해 두었고 도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마카오의 친척들과 사전에 연락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어요. 결국 재판부는 하이탕이 범행 당시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미리 쇠망치를 준비해 두었고 아이를 숨기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마카오의 친척들과도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은 그가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또한 하이탕은 4명의 피해자에게 연달아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고 그 과정 역시 매우 강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후 하이탕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1991년 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도 드러냈는데요. 당시 홍콩과 마카오의 혼인신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결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1991년 홍콩 정부는 혼인 관련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홍콩의 지역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미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만 중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 47건이 사전에 막혔고 그중 23건은 홍콩과 마카오 간 혼인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혼인제도 개혁을 촉진한 사례로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차 스트리트 26번지의 그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유일한 생존자인 웨이 위안의 삶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이후 홍콩의 한 교사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이름도 람운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2008년에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홍콩에서 가정이 깨진 아이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홍콩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그 관계는 반드시 신뢰와 책임 위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거짓으로 덮이고 결혼이 기만으로 변해버릴 때 인간의 도덕적인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사건이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다고 느끼셨다면 아직 떠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임대 아파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침대와 주변에서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단서가 한 유부남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더 깊이 진행할수록 이 젊은 여성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 속에서 그저 이용된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노림수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2013년 3월 9일 시안에 살고 있던 지아 부인은 비아린 주거단지에 있는 자신의 임대 아파트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관리 직원 2명과 함께였어요. 지아 부인은 세입자가 일주일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까지 완전히 끊긴 상태라 문을 열어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건물 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했고 그녀와 함께 아파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결국 지아 부인의 동의를 받아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실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아 부인은 곧바로 세입자를 찾기 위해 침실로 향했고 직원들은 거실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지아 부인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직원들이 급히 침실로 달려가 보니 침대 위에 한 젊은 여성이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본 직원들은 급히 지아 부인을 부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약 18평 규모의 원룸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는 가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소파와 작은 테이블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안에서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됩니다. 살인이 벌어진 침실에서 경찰은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대거 발견하는데요. 피해자는 침대 위에 얼굴을 위로 한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접착 테이프가 단단하게 감겨 있었고 상반신은 담요로 덮여 있었죠. 손은 흰색 나일론 끈으로 등 뒤에 묶여 있었고 하반신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양쪽 허벅지 안쪽과 침대 시트에서는 체액이 발견됐는데 이는 그녀가 사망하기 전 누군가와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침실은 크게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옷들이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옷장 역시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닥만큼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 정리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바닥 위에서 경찰은 부서진 자명종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고 뒷면 배터리는 강한 충격을 받은 듯 빠져나와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또 침대역 협탁 위에서는 탁상 달력, 쇼핑몰 영수증 여러 장, 그리고 사진관 수령증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달력 뒷면에는 드완강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요. 한편 욕실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나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서는 이미 뜯어진 콘돔 포장지 2개와 입구가 묶여있는 콘돔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남성의 체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도 휴대전화도 컴퓨터도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요. 귀중품이 전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경찰은 초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절도와 성범죄 그리고 살인이 결합된
잘못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집주인 지아 부인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아 부인은 피해자의 키와 전체적인 인상이 자신의 세입자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이 아파트를 허만이라는 젊은 여성에게 임대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900위안, 하나 약 1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을 맺은 뒤 3달치 월세를 미리 받았다고 했어요. 지아 부인이 제공한 신분증 사본을 바탕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기본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녀는 1990년생으로 농촌 지역 출신의 23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를 토대로 해당 지역 경찰과 협조해 부모를 찾아냈고 부모는 밤새 급히 시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의 DNA와 피해자의 DNA를 비교한 결과 사망자는 허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부모는 딸이 중학교를 마친 뒤 집을 떠나 일을 시작했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경찰은 다시 시신과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부검 결과 허만은 입과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정 사망 시점은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또한 법과학 분석 결과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과 욕실 콘돔 속 체액이 같은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달력에 적혀있던 드완강이라는 이름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드완강은 1981년생, 당시 32세였고 시안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드완강은 1981년생, 당시 32세였고 시안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해 아이도 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출퇴근 외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험한과 연결된 만한 접점이 없어 보였지만 경찰은 확인을 위해 그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성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허잉잉이라고 알고 있었고 얼마 전 알게 된 지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1월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 여자의 실제 이름은 허만이며 이미 사망했다고 알렸고 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드완강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자발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2012년 12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여행 가방을 끌고 있던 여성을 태워줬다고 했어요. 그 여성은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 300위안, 하나 6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그는 별 생각 없이 이를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허잉잉이라고 소개했고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며칠 뒤 그녀가 먼저 연락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만남이 잦아지면서 드완강은 점점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고 결국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9일 그녀는 그에게 콘돔을 사서 집으로 오라고 했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문에 고향에 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했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했고 곧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은 모두 드완강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 안에서 접착 테이프와 흰색 나일론 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현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그녀가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이며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증거만 보면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은 분명 누군가에 의해 매우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만약 드원강이 범인이라면 왜 자신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들은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달력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말이죠. 그건 너무 비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맞지 않는 정황들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은 드원강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은 드원강을 일단 임시로 구금해 둔 채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들은 험한의 사진을 들고 주변 유흥업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 마침내 한 발 마사지 업소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곳 직원 한 명이 사건 몇 달 전 사진 속 여성 허만이 한때 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오래 근무하지는 않고 금방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만이 그만두던 날 한 남자가 새 아우디 Q7을 타고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차량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델이었고 가격도 매우 비싸 구매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 차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 남자는 검은색 Q7을 몰고 있었고 차는 거의 새 것처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 부유해 보였다고 덧붙였죠. 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남자가 범인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매우 큰 도시였고 고급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차량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차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직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차가 막 산 것처럼 아주 새 것이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최근 몇 달 동안의 아우디 대리점 판매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약 20대 정도의 의심 차량을 추려냈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제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원이 묘사했던 바로 그 아우디 Q7을 특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차량의 소유자는 장치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안 출신으로 1973년생, 당시 40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한 지방 국영 기업에 취직해 있었죠. 하지만 1994년 공공재산 절도와 횡령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003년 출소한 이후 그는 기계 전기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사이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 10월 그 아우디 Q7을 구입했던 겁니다. 이제 장치양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자 경찰은 수사의 중심을 그에게로 옮겼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치양의 여자친구 드완 리가 그의 비서이기도 했고 놀랍게도 그녀가 드완강의 친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사실은 수사팀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던 두 사람이 이 한 인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확신합니다. 드완 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결국 경찰은 드완 리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하자 그녀는 자신과 장치양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치양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고 아이도 있었으며 그녀보다 14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완 리에게 장치양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성공해
했고 자신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40만 위안, 하나 약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사주었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그녀의 오빠 드완 강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드완 강은 드완 리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큰 상처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남자친구 장치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치양은 만약 드완 강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해를 가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어요. 드완 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장치양이 단지 자신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한 드완 리는 경찰에게 최근 들어 장치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종종 그녀의 오빠가 집에 들어왔는지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곤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즉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움직인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째인 3월 14일 장치양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장치양은 매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허만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사업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치양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일부러 드완 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오빠 드완 강이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치양은 드완 강이 자신과 드완 리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드완 강을 직접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 드완 강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사실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치양의 사무실을 수색하던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장치양과 허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채팅 내용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장치양이 허만을 모른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장치양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기계 전기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이후 장치양은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자신에게 반대해선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같은 시기 그녀의 여자친구 드완 리와의 관계는 그녀의 가족, 특히 오빠 드완 강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치양은 큰 불쾌감과 함께 드완 강에게 깊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드완 강이 드완 리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 드완 강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는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2012년 11월 말 어느 날 저녁 장치양은 허만이 일하던 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만이 시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드완 강을 겨냥한 복수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모두 정리한 뒤 장치양은 허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은 드완 강을 유혹해 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는 총 15만 위안이었고 하나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중 하나 6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2,400만 원은 일이 끝난 후 추가로 주기로 했어요.
단 하나의 조건도 있었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누구와도 일체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장치향이 제시한 큰돈 앞에서 허만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원했고 평생 그곳에서 일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죠.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복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장치향은 먼저 허만에게 단정한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지하 부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드완강의 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 연락을 유도하는 쪽지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완강이 그 수법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계획이 틀어지자 장치향은 방법을 바꿉니다. 허만에게 직접 드완강의 차를 세우고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도착하면 6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드완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의 과정은 장치향이 메시지로 전달한 지시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지시에는 밧줄과 접착 테이프를 드완강의 차 안에 남겨두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2013년 1월 9일 허만은 지시대로 드완강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였고 이후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허만은 남은 돈을 들고 올 장치향을 기다리며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게 될 것은 약속된 돈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장치향은 이후 허만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허만이 자신이 한 일을 모두 밝히겠다고 협박했고 남은 돈 외에 추가 금액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고 그 끝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현장을 일부러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설명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미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간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된 금액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허만은 드완강을 노린 계획 속에서 이용된 존재였고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드완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장치향이 자신의 오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치향이 실제로는 이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즉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드완리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에게 사준 아파트조차도 그녀를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드완강은 잘못된 선택과 상황 속에서 거의 범인으로 몰릴 뻔했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만은 돈을 위해 장치향의 복수 계획에 가담했고 결국 그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일에 휘말린 두 사람 모두 결국은 이 악몽 속으로 끌려 들어간 피해자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던 장치향만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양익 씨아는 11년 동안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결과 네 사람이 목숨을 잃고 한 아이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치향은 복수를 위해 거짓말을 이용했고 죄 없는 젊은 여성을 도구처럼 이용한 뒤 결국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습니다. 홍콩 일가족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웨이 위안은 한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짓말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